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오늘 예. 원광수 시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작년 오늘입니까?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딱 작년 오늘입니다. 이야, 네. 이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그 네.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음. 이제 제가 전역을 6월 5일에 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원광수 시장 취임하고 네네. 뭐 취임사 읽고 뭐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 별 생각이 없었던 이제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위기를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네네. 원광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후보 시절부터 또 이렇게 선거운동 과정 또 당선 이후에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인 씨는 계속 원주에 계셨으니까 아, 네네. 저는 남양주에서 계속 있었고 아 맞아요. 춘천에 있었고 또 그쵸, 그쵸. 군 복무를 하느라 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잠시 플래시백 해보자면은 좀 어땠나요 좀 분위기가? 근데 이 당시 초창기 아니면은 뭐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원광수 시장을 처음 만났던 때가 지역에서 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의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지방선거 때 두 후보자, 그러니까 원광수 후보자, 네. 그 후보자 시절, 그 다음에 구자열 후보 이렇게 모셔서 질의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거 저기 네. 그 원주투데이에 올라오죠. 네네 맞습니다. 네. 원주투데이와 같이 해서 그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었는데 네. 근데 만났던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약간 비슷한 평가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좀 진솔한 편인 것 같다. 아 솔직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구자열 후보는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준비한 게 이제 뭔가 많은 그분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준비한 걸 꼭 말하겠다. 아 100을 준비했으면 이 100을 다 말하지 않으면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그게 기조가 확고한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드라져 보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원광수 시장은 그 당시 그때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질문지를 똑같이 사전에 제공을 했는데 안 읽고 오셨나? 아니면은 그건 그 이후에도 고질적 문제로 나타났죠. 원광수 시장이. 아니면 그냥 뭔가 그러니까 준비가 그러니까 구자열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딱 그러니까 구자열 후보는 뭔가 원고를 읽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과 비해서 약간 허술한 느낌? 근데 그게 약간 단점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한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약간 따라하면서 자기 네. 말을 약간 얻는 방식으로 네네, 공감을 약간 하면서 약간 자기 의견 표현.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히려 뭔가 좀 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들어주고.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서 뭐 적극적으로 계속 만약에 시장이 되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귀띔해달라 뭐 이런 멘트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냈던 공약 지금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나온 후보자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약간 진보 진영에서 낼 법한 공약들이 많이 있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친화적일 수도 있는 공약. 네네. 뭐 이를테면은 긴급재난지원금 맞아요. 이런 지원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축구미름 바우처 사업.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교육 분야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을 그냥 지급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좀 놀랍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 그 공약들도 많이 내면서 그 당시 대선의 분위기와 이어서 동물권 이런 움직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지로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로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저도 사실 그때 이제 뭐 국인 씨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도 오히려 이 구자열 후보보다 나은 지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여러 면에서 말씀하신 그런 뭐 본인이 잘 모르는 걸 잘 인정하면서 약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는데 그게 복선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고민스러웠던 지점은 그러니까 약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공약의 타이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내용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뭐 그때는 근데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대선도 저는 약간 원광수 시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실 그 약간 맞아요.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네. 뭐라고 할까? 약간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약간 큰형님 리더십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맨날 원광수도 맨날 막 거수경례하고 막 맞아요. 약간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화끈하게 가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추구를 하자.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약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약간 그런 뭐 쇼츠 같은 것도 막 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의 뭐 그런 걸 약간 그 당시 분위기가 약간 그런 쪽 밀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대선이든 지선이든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게 이제 원광수 시정이었군요. 네. 그리고 근데 출발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점이 되는 게 인수위가 아니었나 싶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뭔가 많은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약간은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인수위는 스포였다. 이후에 그러니까요. 원광수 시장을 보여주는. 네. 하여간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지났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1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또 저희가 가져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시간이 참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나 좀 오늘은 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논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게. 그리고 아직 3년이나 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자누처 시식구의 2부 무실동은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원조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저희가 1년을 돌아보는 가장 첫 번째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광수 시장이 취임사를 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다시 읽는 취임사. 그렇죠. 작년 바로 이날 취임사를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대로 실천이 된 면도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지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것도 스포였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뭐 대체로는 예상 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읽어도 뭐 그러려니 할 만한 것들. 일단 첫 번째 원광수 씨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상 앞으로 원조의 예산 낭비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뭐 원광수 시정이 아주 계속되는 일관된 기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세금을 굉장히 아끼겠다. 혈세 낭비를 막겠다. 그러니까 혈세 낭비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슬로건처럼.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 사업은 철저한 성과 분석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말한 사람 치고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한다는 게. 그리고 뭐가 이제 성과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것도 사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든 이때 이미 공언을 하긴 했다.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과 긴축 운용은 이제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 기조를 사실 뭐 중앙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원광수 시정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또 세출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무슨 뭐 이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정된 예산을 긴축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하겠다. 필요 없는 예산 줄이고 또 필요한 예산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항상 느끼지만 말은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지난 1년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조했던 게 저는 이거예요. 기업 유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거는 뭐 원광수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뭐
공언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맞물려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혈세 낭비와 기업 유치 이거는 원광수 시정에 상징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아마 앞으로도 그 끝날 때까지 인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기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유치전을 벌이겠습니다. 계속 강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네. 기업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기업 유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또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내건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공약에도 있었던 시장실을 7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뭐 지켰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으나 그건 지켰는데 과연 이것으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체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대폭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보다는 좀 더 체육에 기운 행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번 네. 시정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시민들의 밤길이 무섭지 않도록 어린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또 이 중요한 말 하죠. 학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 꿈이룬 바우처 네네. 사업의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완벽한 돌봄 서비스 구축에도 원주시가 나설 것입니다. 뭐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좀 더 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 노인 이런 것 이런 계층도 다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 잘 갖춰지고 있는가는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네. 돌봄이라는 것은 뭐 육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다방면의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다음 뭐 강원특별자치도 얘기하고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여러분 모두가 시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에게 조금 더 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또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해달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후에는 좀 더 하게 됐던 멘트였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은 뭐 사실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네. 이후에 뭐 시장실 옮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하는 멘트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무원들을 더 이제 약간 더 압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이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오직 시민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버수 경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네. 거 보면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이렇게 원광수정은 출범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시정 구호로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이걸 지금도 이제 내걸고 가고 있는데 다시 읽어봤는데 뭐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약간. 네. 어떻게 보면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도 해야 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완전히 뭐 다른 방향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네네. 여기 한 말대로 뭐 사실 뭐 저 긴축 재정하고 있고, 그렇죠. 뭐 시장실 옮긴 것도 그렇고 기업 유치 노력도 그렇고 하겠다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참.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뭐 전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다시 느끼게 되고 초심을 좀 잃을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취임사를 읽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정치. 분야별로 나눠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정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정치 파트에 있어서는 우지 씨는 어떤 좀 일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정치에서는 역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그 시의회 이제 파행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사실 네네. 거의 초유의 일 중 하나였었고 원주 어떤 이런 정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있어서도 올해 4월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얼마 전까지 전해드렸죠. 임시회에서 이제 시정부와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그 이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때문에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걸 졸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뭐 원광수 시정을 좀 규탄하는 내용을 붙이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회의를 거부하면서 네. 이게 뭐 의안이 심사가 안 되고 또 그때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안도 심사가 안 되고 이러면서 시의회가 이제 파행하는 어떤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맞아요. 보였어요.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의회 내에서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자리 싸움, 뭐 위원장 자리 싸움 이러면서 여야가 충돌한다던가 뭐 이런 싸움은 좀 많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여야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이런 모양새를 비춰주는 건 상당히 또 이례적이었다. 그러니까 추경안 심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의회 자체도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일이었죠. 근데 이때 저는 사실 원광수 시장이 정치적으로 좀 아쉬움을 보여줬다고 했던 것은 야당을 이때 직접적으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굳이 이제 성명을 내가지고 민주당 탓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민생경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비상경제 예산인지 뭔지 하여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어떤 화를 더 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게 적반하장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시 정부가 먼저 잘못된 행정으로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런 어떤 시 정부가 되레 적반하장격으로 이제 야당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게 갈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아니었나. 어떤 그 정치력이 좋은 어떤 시장이었다면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더 숙이고 약간은, 고개를 숙이고 아 제가 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오히려 막 네. 아니 왜 이걸 발목을 잡냐 이러면서 하는 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시정 질의에서도 그러니까 뭘 약간 이게 긴박하긴 했지만 우리는 뭐 그렇다고 뭔가 안 낸 건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태도는 여전한 것 같다. 네네. 그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원광수 시장의 어떤 정치력, 정치 스타일 이런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본인이 말하는 어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초반의 이미지 뭔가 그래도 솔직하고 네네. 뭐 그래도 약간 이렇게 화끈하게 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좀 아닌 것 같다 실제에서는. 어떤 면에선 그냥 화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서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면모가 이번에 좀 드러난 거고 그 당시 이제 결국에는 이재용 시의장이 중재를 하면서 뭐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안은 이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면서 심사가 됐고 그리고 통과가 됐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의장이 좀 정치력을 발휘해줬죠 이때. 네. 여야를 좀 불러 모아가지고 시장이 이러고 있으니 어디서든 그래도 발휘를 해야죠. 누군가는.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이 졸속 처리된 안건은 모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여전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소송이나 뭐 헌법소송 이런 게 들어간 상황 있죠. 하여간 정치를 좀 아쉬웠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초 지자체 의회에서 이 정도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규모가 큰 서울시 의회도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있어요. 또 찾아보면 얼마 전에도 뭐 군포시장인가요? 군포시 의원들한테 뭐 욕을 해가지고 거기도 난리 났어요. 막 시민들한테도 막 뭐 반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딜 가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서는 이게 초유의 일이었고 사실은 지방 의회를 보면은 별일이 다 있는데 이게 원주에서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 하여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회의 모습이 이런 경우가 많이 봤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원주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조금 그랬었고. 그래서 이러고도 협치를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야당이 상당히 지금 이게 감정 싸움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맞아요. 향후 3년 물론 뭐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여당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걸 일단 꼽았어요. 네. 구인 씨는 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정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라고 고민스럽긴 하지만 저는 인수위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 이후에 광문군 의원도 시정 질의에서 다양한 그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쯤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인수위가 처음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법이 없었죠. 맞아요. 지방자치법인가 아무튼 그 사람. 이번에 처음 법이 개정돼서 인수위도 처음 가동되는. 맞아요. 원창목 시장은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바로 그 인수위가 가동돼서 기대가 많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수위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약간 그 밖에서 그 시민사회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인수위에서 뭐 누굴 불러서 직접적으로 모욕을 줬다더라. 아니면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뭐 제안들이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들도 많았었고 그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꾸 흘러나왔어요. 이게 인수위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마지막에 보고서로 이게 나오면 되는 건데 아니면은 인수위가 직접 공개 브리핑을 하든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원주시 체육회와 이렇게 뭐 진행을 했는데 회의를 그 결과가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든가
한다든지 맞아요. 문화계 쪽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갑자기 보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무슨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물론 그거랑 똑같은 격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자꾸 약간 언론 플레이가 된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피셜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그때부터 있었죠. 네. 그리고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뭐 지난 정부에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다 엎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네. 그렇죠. 그 사실은 뭐 인수위원장부터가 원주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인 이해규 위원장 경제 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역시 원광수 시정의 어떤 철학인 어떤 경제 중심 시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럼 결국에는 그런 긴축재정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문화나 뭐 이런 쪽은 소홀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시각이 있었고 네네. 실제 인수위의 모습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전 정부의 사업들을 다 무조건 이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 분야 사업들을 하나도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 아니면 지적하면서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시 고려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거는 뭐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 그 제안했던 내용들에서 그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게 아니 인수위원회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전문가분들도 많고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빈약한 논리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것들이 저는 가장 문제스러운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관적 평가는 뭐 평가라고 치고 뭐 예산 내역이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오류가 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일전에 말했지만 뭐 체육회장이 뭐 12년 했다. 12년 안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그게 문제였던 게 체육회장이 12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해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12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은 뭔가 전임 시장이 12년 집권과 엮어서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테일한 오류들이 의혹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게 제대로 된 자료로 한 게 맞느냐. 맞아요. 아카데미와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였죠. 뭐 문화재 그거에서 탈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카데미가 탈락한 게 아니라 그 아카데미를 포함한 그 일대의 그 사업 근대 문화유산 그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사실 탈락한 거였는데 맞아요.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뭐 신뢰성이 또 떨어졌고 광문건 의원도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했던 거고 언론에서도 이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해규 위원장부터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화예술 사업의 재정비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방만이란 표현을 이때부터 썼고 그러면서 뭐 아카데미 극장 뭐 원주 문화재단을 비롯한 댄싱 카니발, 뭐 한지 테마파크, 원주시 체육회, 소금산 그랜드밸리, 바람길술 조성 사업,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원주 얼광장 사업, 또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전임 시정의 어떻게 보면 핵심 뭐 문화 관광, 뭐 이런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재검토 권고가 됐다. 네네. 그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전임 시정 지우기 아니냐, 색깔 지우기. 그러니까요. 논란이 휩싸였죠.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좀 뭐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편향됐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뭐 전문 용역을 통해서 이게 사실 결과를 이게 잘 도출한 게 아니라 이게 한 15명 모아놓고 뭐 분야별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43일간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냥 내놓은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전문성을 정말 엄밀하게 갖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았어요. 인수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서술이라는 평가가 좀 많았고 느낌이 읽자마자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만약에 본인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근데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 관련된 공무원에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데이터들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죠. 뭐 그냥 요청을 했을 텐데. 네. 자료가 없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거고요. 그렇죠. 네. 원창훈 시장은 뭐 전 시장은 이제 뭐 찾아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찾아오면 다 얘기해주겠다. 왜 나를 안 찾아오고 이런 보고서를 내놨냐.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뭐 광문군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권한 이상으로 시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인수위가 활동 보고서는 부실하다, 인사 개입 정황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긴 했지만 뭐 또 그런 얘기했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제 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이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원광수 시장은 대체로 뭐 그거는 아니다, 뭐 오해다, 약간 이런 취지로 답을 하면서도 이제 보고서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별 검토로 충분히 걸러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 원광수 시장도 그 부분 저는 인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발언을 볼
볼 때. 그러면서 그냥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한번 살펴봤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이런 부족한 지점들을 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수위가 이렇게 권고한 대로 안 가겠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대로 가진 않을 거다. 제로 베이스란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네.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위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지점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이회규 인수위원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게 위원장 선임 전에 이분이 자신이 이제 운영하던 그 자신과 이제 자신의 업체를 무단 개발 혐의로 이제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고발했었어요. 이분이 운영하던 이제 공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네. 근데 이혜규 위원장이 인수위 활동 중에 이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고발한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질책했다는 정황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인수위 활동이 끝나니까 시 정부가 이제 문제가 된 공장 사용을 결국 승인을 해줘요. 행정 일사천리 마무리가 되니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원조 MBC가 그래서 네네. 보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 정부는 공장 등록을 취소를 합니다. 또 세제 혜택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일단 이혜규 위원장 본인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데 왜 인수위원장을 수락했느냐. 피고발인 신분인데. 네네. 그리고 원광수 시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걸 몰랐냐. 그리고 이거 모르는 것도 문제다. 그럼 뭔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알고도 했으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것도 문제였고 또 이해 충돌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원광수 시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뭐가 부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논란을 키우면 또 있었다. 그런 게 있었고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출발부터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인상이 좀 많이 남으셨던 것 같네요. 정치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하나씩 현실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스포일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사실 이렇게 출발을 얘기해 주니까 사실 출발부터 원광수 시정의 리더십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법 리스크가 또 잇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을 가득 채웠죠. 그렇죠. 네. 최근까지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본인에게 걸려 있었던 지방선거 때 이제 8억 원대 재산을 3억 원대로 이제 축소 신고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지역사회에서는 자칫하면 이제 시장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1, 2심에서는 모두 벌금 90만 원으로 1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시장직 유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법 리스크 탓에 1년 동안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 공직사회에서. 이 시장님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혹시 모르는 공무원들도 이게 사업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전력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직사회. 근데 이게 지금 1년은 좀 그런 측면이 있었다. 흔들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겨우 살아났으니까 뭐 이제는 좀 그래도 기강이 잡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유죄는 유죄다. 그럼요. 선거 사범은 사범이다. 네, 저희가 뭐 누차 강조했듯이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본인도 이제 죄송하다고 말했으니까 시민들한테 뭐 반성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좀 모습을 앞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사법 리스크는 이제 캠프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제 캠프 공보팀장을 맡았던 A 씨가 당시 상대 후보였죠. 구자열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제 그때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2월에 벌금 500만 원을 또 선고받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원광수 당시 후보는 정말 몰랐느냐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걸. 검찰은 몰랐다고 봤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 소소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쵸. 과연 원 시장을 고발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기소하지 않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석연찮은 면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배우자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원광수 시장의 배우자인 B 씨가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몰래 엿보고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B 씨는 이제 자녀의 학교 폭력 증거 수집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아마 제가 기사를 봤을 땐 담당 교사도 학교 폭력이 아니다. 뭐 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던 것 같아요. 원광수 시장 어떻게 보면 가족들만 이걸 학교 폭력으로 봤다. 재판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같이 이 개인 정보를 함께 열람하고 학교에 또 같이 항의하러 간 이 원광수 시장 배우자와 함께 갔는데 왜 같이 간 원광수 시장은 수사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다. 맞아요. 하여간 이런 사법 리스크가 뭐 측근에게서도 터지고 가족에게서 터지고 결과적으로 또 본인에게도 터지고 여러 가지로 좀 시끌벅적
했는데 어쨌든 좋지 않았고요. 시정 초반부터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 또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서도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웠던 지점이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약간 편중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 편중 논란. 이것은 사실 뭐 우려가 됐던 거기도 한데 출발부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원광수 시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탕탕평평 인사를 하겠다. 탕탕평평. 아니 탕평이면 탕평이지 왜 탕탕평평 인사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원주 정치 사회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고질적인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WJ라고 그래야 돼. 원주고로 하시죠. 그럴게요. 원주고 학연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가 되는 거 아니냐 공직 사회가 이런 논란들이 항상 특히 원창목 시정부터 해가지고 원주 사회는 이 원고가 다 잡고 있다. 우리 국인씨도 원고 출신 아닙니까? 아주 기득권 카르텔 아니십니까? 이게 완전. 네, 꽉 잡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다란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특정 학교가 물론 어느 지역사회 춘천 이런 문제 없겠습니까? 강릉도 이런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가도 다 있는데 원주도 이게 참 타파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광수 시장은 어쨌든 원고 출신이 아니었고 대선고 출신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탕평을 하기에 참 최적화된 인사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거울 치료요법인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 기울어졌으니까 맞추기 위해선 더 그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반대로 대선고 학연 인사를 하고 있다.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 맞아요. 이것은 사실 주관적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너무 대선고 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다. 특히 원주신문이. 원주신문이 사실 이런 배경에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원고신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원주고의 약간 좀 편향적인 신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뭐 없지 않아 있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하여간 뭐 원고신문이라는 뭐 그런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원주신문이 작년 10월 23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감안하고 이 내용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작년 10월에. 10월 인사에서 대선고 출신이 회계과, 문화예술과 등 부서 요직에 임명되고 뭐 다른 부서 사무관 자리에도 면동 사업소에서 단기간에 본청으로 과감한 발탁이 이루어지고 또 팀장, 또 주사 자리에 또 정책보좌관, 정책자문위원 자리에도 대선고 출신이 앉혀져 있다. 이 정도면 이제 막무가내급 인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까지 이제 원주신문 쓰는데 감안하고 들으세요. 감안하고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대선고 인사가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해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자리도 좀 이루어지고 또 제가 뭐 실명까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원광수 시정의 어떤 핵심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보좌관이라고 했을 때 정책특보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유명 또 보수농객 대선고 출신의 그분이 맡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도 또 대선고 출신 또 유명한 분이 계시고 여러모로 좀 그런 측면은 있긴 있다. 약간. 근데 그게 그동안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정 작업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지점들이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뭐 어쨌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사람들을 이제 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게 돋보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인사도 나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제가 원주시 보종을 받는 법정 단체 중 하나인 이제 원주시 체육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이제 대선고 출신 인사가 또 눈에 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누굽니까 이제 부회장을 맡았던 이 오정환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할 수 없어 지금은 아마 물러난 걸로 아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체육회 이제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하고 이분이 대성 중고 총 동문회장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운전면허만 가지고 사실상 채용이 된 게 아니냐 했던 이 6급 자리 체육회 사무차장 자리에 뽑혔던 사람도 대선고 출신이다. 그리고 정동기 회장, 체육회 회장, 이분도 대선고 총 동문회장 출신이에요. 이분은 물론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선거로 당선되고 그러나
또 이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같은 대학도 나왔어요, 강원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연으로 이게 뭔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 체육회도 약간 그런 라인으로 지금 장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오는 것 분명히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그쵸. 나오고 네.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가 물론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원창목 시장도 억울하다 그랬어요, 전 시장도. 그쵸. 나는 원주고만 하지 않았다. 막 수치로 표현했어요. 원주고 몇 명 했고 대선고 몇 명 했고. 네. 이거 보면 오히려 대선고 공무원 비율에 비하면 많이 해준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고 출신과 이제 대선고 출신이 원주고 출신 공무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래요.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대선고 출신을 그 비율에 비하면 많이 해준 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그 승진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근데 인사에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따져봐야죠.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고위급에는 누가 진짜 올라가고 요직에는 누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숫자로만 볼 수는 또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 원광수 시장도 어쨌든 그걸 뻔히 비판해 왔던 사람이고 팡팡평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잡음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나온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다. 아까도 네. 정치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인사나 행정의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창목 시정 때와 뭐가 다른지 사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생겨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원광수 시장에게 이걸 더 기대했기 때문에 비판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여간 뭐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 꼽아보자면은 지역 언론과의 갈등도 살짝 있긴 있었어요. 아, 네네. 우리 원주신문. 네, 방금 뵀던. 네. 원주신문과는 뭐 갈등이 사실 예고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원광수 시장은 사실 그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서방송 앵커도 했었고 네네. 잘 알려져 있다. 앵커들이 하여간 정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엄기영 앵커도 갑자기 생각나. 아, 맞네요. 배현진 앵커도 있고. 네네. 뭐 그쪽 누구 박영선 앵커 뭐 줄줄이 나오죠. 정동영 앵커 뭐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느낌이다. 근데 썩 그렇게 미디어 친화적이냐 뭐 그런 느낌은 안 든 것 같아요. 사실 원주신문도 임기 초반에 지적을 했어요. 네네. 이게 너무 선택적으로 언론을 좀 가려서 하는 느낌이다. 사실 그 말은 왜 우리 인터뷰는 안 받아주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은 특히 또 임기 초반에 그 본인의 약간 친정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헬로비전이 또 때마침 오픈 스튜디오를 이제 그 열면서 이제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뭐 특집 대담에 나가기도 하고 네. 어떤 원광수를 위한 특집을 많이 기획해줬어요. 영상. 네. 헬로비전이죠 지금은. 그쵸? 헬로비전이. 그러면서 일일 앵커인가 그런 거 진행하고 때거든요. 맞아요. 나가지고 네. 뭐 자기 업적 막 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청년센터, 소개하고 본인이 허허 막 이러고 터미널 막 해결한 거 이런 네네. 거 막 하고 약간 판을 다 깔아줬어요. 헬로비전에서. 네. 그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이고.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막 출연도 하고 네. 뭐 거기 인터뷰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같이 대담을 하기도 하고. 그때도 대본 잘 안 읽고 오는 것 같다고 시장님. 그때부터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언론과는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원주신문과의 갈등이 아주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원주신문의 이제 심규정 편집장이 항상 이제 쓰는 칼럼 비로봉에서가 이제 원주 정가에서는 또 화제가 되는 칼럼. 네네. 무협지를 읽는 느낌 항상. 우재 씨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주 정치권의 어떤 야사를 항상 이분은 생동감 넘치게 또 표현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6월 18일자 칼럼에서 아주 비판적인 또 이제 칼럼을 썼어요. 한마디로 원광수 시장이 원주신문의 이제 논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광수 시정에서 광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주장을 이 칼럼에 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원광수 시장이 뭐 이게 했다 뭐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대놓고 광고 탄압. 근데 석연치가 않다 하여간 갑자기 광고가 끊겨서 부서에 물어보면은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뭐 한 고위급 뭐 이제 뭐 측근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뭐 왜 원주신문에 광고를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의혹도 이런 얘기도 들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사실상 원광수 시장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광고로 약간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약간 칼럼이거든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죠. 네. 아주 대단히 노골적으로 써가지고 읽은 사람들도 놀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세게 썼다. 사실 이게 소문으로만 있었던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원주의 이제 양대 산맥
지역 언론 지면지 중에 원주 투데이와 원주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동안은 원주 투데이가 상대적으로 상대성인데 상대성 약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원주 신문은 좀 보수적이다. 네네. 원주 신문 보수적이라는 이유는 제가 상지대 때 원주 신문이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이쪽이 약간 좀 구제단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거 좀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정에 들어서 굉장히 놀랬잖아요. 이건 정반대가 돼버렸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원주 투데이가 이거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정의 얘기만 그냥 써주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민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 비판의 칼날이 아주 많이 무뎌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원주 신문은 아주 반면에 완전히 여기는 뭐 그냥 전투적입니다. 그냥. 네네. 뭐 윤석열 정부 MBC 같은 느낌이죠. 그쵸. 물론 여기는 네. MBC도 지금 뭐 원주 MBC도 그렇지만은 원주 신문이 지면에서는 상당히 또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원광수 시장의 어떤 언론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언론을 잘 못 견디는 성격이 아니냐. 네네. 본인이 기자 출신임에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일련의 과정들 보면 계속 중앙에 있는 분과 이제 오버랩되면서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요. 계속. 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는 이제 모습과 다르게 시장실 1층으로 옮기고 더 가까워지겠다고 했지만 네네.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는 아직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행정에서까지도 이런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 저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네네. 아카데미 극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거에 또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역시 아쉬웠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네네. 야, 정치에서도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아직 좀 더 남았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밖에 이런 일들도 있었다. 네. 무리한 조직 개편도 사실 있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경제부서 강화를 사실 그 인수위 때부터 주문을 했잖아요. 인수위원장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경제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비중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부서를 강화하겠다. 경제국을 독립시키겠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남은 이제 우리 무슨 어떻게 학과 통폐합하듯이 아주 해괴망측한 막 부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문화교통국. 이게 가장 크죠, 이게.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문화와 교통을 합쳐. 혹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왜 문화가 교통과 합쳐지죠? 그것은 문화계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과 합쳐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취지입니다. 라는 또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웃지 못할 그런 어떤 부서의 통합이 있었고요. 또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하여간 문화국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때 있어요. 논란이 됐어요. 이게 과연 같은 계열로 묶을 수 있는 거냐. 문화교통국장은 무슨 죄냐. 주화자 국장은 지금 무슨 죄냐. 시내버스 용역 그거 점검했다가 또 문화예술과가 사태 수습하고 뭐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문화는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백을 받쳐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서 조금 업무를 이제 그게 약간 과중된 업무를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데 이제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교통 문화가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문화가 좀 더 힘이 세졌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문화 예산은 막 줄인다고 이렇게 됐지만 반만을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국을 독립시키면서 그 전에는 아마 경제문화국 아니었나? 맞아요. 문화국이 독립돼서 여기다 뭔가 또 붙이다 보니까 교통이 되는데 문화교통이 되니까 문화가 주무부서가 돼버렸잖아요. 그 문화과장도 이제 힘이 세졌고 문화예술과장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원래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국장이 아주 이게 쉽지 않다 지금. 주화자 국장 쉽지 않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전 이해 안 돼요. 민원과와 토지관리과가 복지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복지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복지야. 토지관리과가 어떻게 복지국장은 무슨 죄야? 복지행렬만 했을 텐데 이분은. 이것도 근데 민원과 토지관리과 그러니까 토지관리도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과 아닙니까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반발이 많았죠. 건축, 토목, 지적, 도시 계획 등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2개의 국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하나로 이제 통합되면서 반발이 있었죠. 기술직들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교통국이 그러니까 문화교통국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이 승진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데 자리에 이거를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에 상당히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 개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공약을 해서 굉장히 무리한 조직 개편에서 이게 사실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번 부결됐다가 의장이 이제 뭐 직권 상정을 했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어떻게든 올릴 수 있다 다수당을.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통과를 개우시켰던 표대결 끝에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공직사회 또 비보였죠. 공무원에 잇따른 자살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경로장애인과 또 올해 5월에는 교통행정과 또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잇따라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경무부서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 또 아직까지도 여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억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제 노사 관계에 대해서 부적절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강압 해고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아마 그 4월까지가 임기로 돼 있었었는데 그 전에 작년에 이제 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조 얘기를 너무 들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 됐든 그런 것이 좀 안 좋게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이후로 이사장 선임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공모 절차 했는데 후보 2명인가 올렸는데 저 심사위에서 다시 하라고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둘 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뭐 내정설도 있고 그랬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그쵸. 이게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 바람 잘 나오는 게 이제 환경 노동자 여기서 일하는 환경요원 노동자가 이제 지역 무보수 명예직 지역 축제위원장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도 않고 있는 실제로 겸직 또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겠네. 겸직 금지 위반을 이제 들면서 직위 해제 부당 해고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거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또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 해고 판정이 나왔고 직위 해제도 지나치다라는 판정이 나왔던 걸로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징계까지 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표적 징계다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에서 지금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뭐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도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장악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구석이 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마지막은 좀 뜬금없지만. 성남시와 자매 결혼을 어쨌든 맺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클립이나 이런 것에도 했듯이 분당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요. 친구를 어쨌든 한번 사귀는 또 계기가 됐던 원광수 시장이 어쨌든 정치에서는 이 정도 어쨌든 이슈들이 좀 기억에 남나서 좀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치가 굉장히 길었고요. 경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경제는 특히 또 원광수 시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파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경제야말로 사실 진짜 원광수 시장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인데 워낙 본인이 강조하기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1 공약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좀 난망해 보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원광수 시장은 TF팀을 신설하기도 하고요. 또 조직 개편으로 정원 16명의 전담 부서를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총력전 굉장히 몰아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직상으로 봤을 때는. 또 투자 유치 자문위원 9명을 또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 또 삼성 고위 관계자 또 실무 담당자를 원주에 초청해 논의를 또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김진태 도지사와도 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걸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반도체 관련. 그 성과 중 하나는 이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요. 반도체 교육센터를 이제 건립하는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옛 원주 학성동 견인차 뭐야 주차장? 견인차 주차장 그쪽에 이제 짓기로 저 하나로마트 맞은편이죠? 농협? 그쪽 그쪽에 짓기로 확정은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로 이제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저기 어디야? 문막인가요? 뭐 어디 거기에 임시로 하고 있잖아요. 테크노 밸리 단지? 테크노 아무튼 머시기 센터 아무튼 뭐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관내 대학, 이제 강원도 대학들 이제 묶어가지고 반도체 공유 대학도 이제 출범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기반은 다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텔그리스 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여기는 이미 원주에 공장이 있어요. 아마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원주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기는 했던 거군요. 그러면은 정확히 반도체를 원주에 생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소부장 관련해서 아마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가 이제 아마 더 확장하겠다 뭐 이런 더 공장시키다 이런 협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이런 성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이제 강원 첨단 과학 기술단지 조성 특례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해냈다. 긍정적 요소. 1년 동안 해냈다.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난제가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강원특별법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반도체 관련 특례, 예를 들어 수도법, 환경수계법, 물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이 사실 완화가 돼야 해소가 돼야 이게 반도체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찬성한다는 거 아니고요. 반도체 하려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빠졌다. 빠졌으니까 어렵다. 살상 안 되고 또 용수 어떻게 갖고 갈까? 물. 반도체 하려면 물 필요한데. 물 어디서 끌어와? 충주댐도 안 된다 그러잖아. 뭐 행성댐 어디야? 행성댐 안 되고 저기 뭐 소양강댐 꼭 관로 개설 얼마야 그거 돈이. 그렇게까지 할 거면 춘천에 짓지. 그렇죠. 뭐하러 원주에 그렇게까지 할 거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전력 확보. 원주에 전기 발전소 마땅히 없는데. 그렇죠. 전기 엄청 많이 들 텐데 이거 반도체 하려면 발전소도 새로 짓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러면 수도권 가는 거 아니 거기 못 보내. 우리가 좀 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부터가 일단은 해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계획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또 강원도 정부의 또 계획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원주는 생산을 맡고 춘천은 교육을 맡고 강릉은 소재를 담당하게 하겠다. 그때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산업은 몰아넣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집적화. 맞아요. 네네.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효율성이고 핵심 과제, 핵심 능력인 건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클러스터가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만한 크기로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게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지역에 있는 그쵸. 거죠. 이거 클러스터. 용인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용인하고 원주 강릉보다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강원도 정부의 정책도 맞지 않다. 이거는 사실 지역 안배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 원주만 반도체 하게 하냐? 우리 춘천에 훌륭한 대학들 많은데 여기서 반도체 육성하면 좋지 않냐 교육을요? 아 그래? 그럼 교육은 춘천이 해. 그 강릉이 우리도 뭘 줘야지. 아 그래? 그러면 너네 소재 뭐 이런 거 뭐 포장 뭐 이런 거 해. 그러니까요. 원주는 뭐 그럼 공장 유치하겠다 해서 생산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안 된다.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이거를 심지어 원주가 지금 해놓은 성과가 교육 특화 성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육센터는 또 원주에다 해놓고. 근데 또 교육은 춘천이래. 짬뽕이야 짬뽕.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몰빵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분산을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안 될 기세다. 그리고 정부도 사실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고 3월에 발표했잖아요. 원주는 이거를 원주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지만 과연 되겠냐. 집적화가 핵심인데 뭐가 아쉬워서 무슨 매력이 있다고 굳이 이렇게 난제가 많은 원주로 확대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더 원주의 모든 게 집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지금 용인이나 이런 쪽과 그래도 가까운 원주에 이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매력이 안 보여. 우리가 봐도 원주 사람이 우리가 봐도 팔이 안으로 안 굽는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다. 그리고 원주는 내달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 내달이 아니네. 7월이니까 이번 달 발표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신청조차 못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이 지역들이 반도체 하겠다고 뛰어들었거든요. 10곳이 넘었던 걸로. 남양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 남양주도 반도체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뛰어들었다. 다들 반도체 사활을 거는군요. 다 뛰어들었는데 원주는 못 뛰어들었다. 아직도 1년 동안도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시정질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었잖아요. 손준기 의원이 또 지적을 하게 됐죠.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도 강원도 대학 3곳이 지원을 했는데 모두 탈락을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째 보면은 그럼에도 우리의 원광수 시장과 김진태 지사는 희망 회로를 열심히 굴리는 중이죠. 특별법 포함 안 됐지만 3차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불온 산단 포함해서 이런 산단들 열심히 만들다 보면은 이런 입지 문제도 해결이 된다. 용수 같은 것도 뭐 소양강댐 끌고 오면 된다. 뭐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특별법 이용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도 뭐 유치할 수 있고 다 된다. 하여간 이게 3년 안에 되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3년 안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 3년 안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뽑아주십시오. 4 years more. 근데 4 years도 안 되면 한 번 더. 이게 돼야 근데 뽑아줄 텐데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게 1년 만에 모든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 이걸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전혀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누차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임기 초반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큰 목표를 두고 해나갈 거다가 되지만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1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그럼 만약에 장기적 10년 계획이에요. 그럼 10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이거는 뭔가 너무 그 큰 목표만 계속 얘기하는 슬로건만 외치는 느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별로 안 변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1년 그쵸. 전과 비교해도. 네. 원용대 국민의힘 시의원 같은 경우 지적을 하잖아요. 여당에서도 로드맵이 좀 부족해 보인다. 시의원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사실 잘 될까? 네. 우리가 뭐 1년 안에 뭐 삼성 유치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능성 그런 게 합리적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져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애초에 저희는 무리한 공약으로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의장 같은 경우는 희대의 사기극이 되면 안 된다 라면서 애둘러 약간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우려는 되긴 합니다. 하여간 경제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제일 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잘 돼야 원광수 시장의 어떤 성패도 갈리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도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지만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기반뿐만이 아니라 계속 기업 유치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근데 그럼 기업 유치를 할 만한 그런 땅이 있거나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되는 게 지금 불온산단 거의 10몇 년입니까? 10년 넘겠지. 네. 원창호 시정 때 해결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불온산단 가지고 원광수장을 그렇게 뭐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사실 원광수장의 책임이라보다는 원창호 시정 12년에서 이걸 해결 못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네. 사실 이것을 1년 안에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광수 시장은 지금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밝히긴 했는데 이미 어려워졌죠. 이미 치료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SPC 그러니까 이게 민자 사업자들 이제 모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목적법인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계속 안 맞아 떨어지니까 수익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니까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뭐 공영 개발하겠다는 엄포를 정말 실질적으로 놓던지 아니면 최근에 원용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LH를 끼든 뭐 이렇게 약간 임대 개발 사업으로 하자 이게 단순히 그냥 땅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하자. 그런 개발이 원주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사업 SPC를 아예 다 싹 갈아엎는 방법도 있고. 약간 이런 방법들을 좀 동원해 봐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공영 개발이 아니더라도 SPC 자체를 그냥 갈아엎는 거죠. 다른 민자 업체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의 SPC 업체들하고 이게 지금 조율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나리오만 검토하다가 지금 사실 계속 몇 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원광수 시정에서는 이걸 끝내줘야 되는데 불온 산단이 안 되면 결국 다른 산단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원광수 시정은 뭐 산단을 뭐 5개 6개씩 만들겠다고 하는데 불온 산단도 안 되는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원주에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뭐 있다고는 해요. 입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결국엔 자리가 없는 것은 확실히 문제긴 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온산단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광수 시장은 어쨌든 공언을 했으니까 불온산단 해결하겠다고. 제가 아직까지 1년 가지고 뭐 이걸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올해 안에도 이게 뭔가 지지부진하다. 뭐 착공 뭐 이런 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한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원광수 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경제고 또 기업 유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광수 시정 공약이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50개 100개 하고 싶어도 그리고 실제로 100개의 기업이 온다고 얘기를 했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더더욱 말이 안 돼. 하여간 산단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1년 동안은 가능성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뭐 말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다음에 이거 잘 써먹으셨죠? 재난지원금 10만 원 바로 지급했잖아요. 이거 되자마자. 맞아요. 뭐에 쓰셨죠? 그때 내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뭐에 썼죠? 이게 재난지원금의 현실입니다. 뭐에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잘 썼다. 아마 뭐 슈와 소고기 사주지 않았을까. 남은 고기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원광시장 제2공약이었나 제3공약이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핵심 공약 아니었습니까? 바로 뭐
그 취임 후에 10월 중에 지급이었나 11월 중에 지급이었나 막 그게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기 신한카드랑 뭐가 잘 안 돼가지고 현금 지급하고 일부는 막 네네,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네, 결국 현금성 이게 사업이 돼버렸다 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걸 봤을 때 재난지원금 그때도 말씀드렸지 이게 적절했냐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제 쓰는 것이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은 네. 근데 이건 뭐 구자율 후보도 같이 공약을 했던 그 공약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네. 여야가 이런 공약을 그냥 막 선거 되면은 막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코로나 때는 뭐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완화되는 형국이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집중하는 것이 맞았다. 더 피해겠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선별로 했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재난지원금 뺀다고 해서 물론 뭐 소비 진작이 얼마나 됐는지 그 데이터를 제가 제대로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원주 씨가 제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했기 그래, 현금 때문에 지급되면은 뭐 진짜 이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모로 이것은 아쉬움이 남는.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효과를 제대로 못 살리는 꼴이 됐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뭐 일장일단 있었다. 받으신 분들 중에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막간에 또 그 밖에 또 소소하게 이런 일도 있어요. 소소한 건 아니고요. 짧게 소개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약이었죠.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이렇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컨트롤 타워다. 그러면 뭐 지원 정책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자리잖아요. 이게 저기 지하상가 있죠? 보건소. 옛날에 그 쿱드림 자리. 카페 자리. 카페 쿱드림 자리.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이제 들었었습니다. 네. 원주 씨가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씨는 하여간 다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위탁을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 보조 사업 일몰제를 이제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세우기도 했어요. 요거는 하여간 방만한 운영, 보조금, 뭐 위탁에 대한 이런 걸 이제 하고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3년 주기로 한번 필요 없어 보이는 거는 이제 일몰을 시키는 한마디로 뭐 이제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뭐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정 방향과 맞는 어떤 방침을 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거기서 아마 이 일몰제 여부를 이제 판가름 할 거기 때문에 어디를 이제 일몰제 적용시킬 거냐. 뭐 그런 움직임은 경제 분야에선 요 정도 있었다. 경제는 사실 뭐 그렇게 사안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맞아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정에서 계속 가장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1년의 과정 속에서는 막 성과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었던 거라서 이게 실제로 정말 체감될 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었느냐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경제는 좀 너그럽게 봐주려고 그래요. 1년 만에 성과 내기는 어려운 분야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냐. 저희는 이제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본 거죠. 네네. 사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사회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회는 뭐가 생각나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가장 먼저 사회에서 떠오르는 거 좀 어떤 걸 꼽으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저희가 임기 초에 임팩트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뭐가 있었죠? 임기 초에 이거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고속터미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그 원창목 시정 때 누적된 문제. 네네. 또 그 이전의 문제 사실 이건 9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계약부터 문제는 거니까. 맞아요. 약간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사업자이기도 한 동부고속. 네. 그렇죠? 동부고속이 이제 부지를 팔면서 어디 뭐 부동산 업체인가요? 서울에 거기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사실상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의혹이 있었고 그러면서 고속터미널이 갑자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가 돼버린 상황. 증발 위기에 놓였죠. 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 뭐 매각은 더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취임하면서 그 전후였어요. 맞아요. 본격화 공론화된 거죠. 네네. 본격 공론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원주시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 있는 이 터미널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고속터미널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으면서 막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맞아요. 뭐 말이 되냐 이게 원주 무슨 도시냐 이게 역시 막 원주 클라스 답다 뭐 이러면서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때 근데 원광수 시장이 이제 구원투수를 이제 다쳐서 구원투수는 아니지 시장이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을 본인 앞에 놓인 어쨌든 첫 번째 큰 과제였다 네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해결했어. 잘했어요 이거는. 잘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죠. 저 어딥니까? 저 뒤쪽 상가 있잖아요. 보통은 뒤쪽 상가 자리에 임차를 와가지고 거기서 뭐 약간 노면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이제 타기하겠다. 약간 무리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협의를 잘 이끌어내가지고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통합을 해서 통합 터미널로 운영하는 걸로 거기서 고속버스도 타고 시외버스 타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해진 측면도 맞아요. 있어요. 오히려 조화가 돼버렸죠. 저도 거기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는데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터미널 들어가면은 우측 끝이 이제 서울 가는 거란 말이죠. 우측 맨 끝이 동서울이었는데 이제 우측 맨 끝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는 그래서 서울 경부고속터미널로 가는 그쪽이 됐기 때문에 타기는 상당히 편해졌다. 그렇죠. 이용객 입장에서는 한 터미널에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원광수 시장의 그래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좀 빛을 본 사례가 아닌가.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단기간에 그래도 잘 빠르게 해결했다. 어떻게 보면 연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작년이 끝나기 전에 해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잘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가 또 원광수 시장 앞에 놓인 시험대다. 일단은 초반에 어떤 임시 방편 해결책은 상당히 잘 짰다. 그 터미널 근데 이게 좀 보수를 해야 돼. 이게 터미널이 지금 맞아요. 거기도 문제 그 건물 그 진짜 거기도 복잡해가지고 터미널이 이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원주시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관문인데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약간 아직도 막 보수 공사하는 느낌이고 아직도 약간 군데군데. 그리고 이제 있던 뭐 업체들도 다 빠져나가가지고 계속 임대에 붙어 있고 근데 임대가 그냥 깔끔하게 정비돼서 임대가 아니라 그냥 약간 폐허처럼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정비가 좀 돼야 되는데 이걸 하겠다고는 해요. 원주시가 또 개선 사업을 하긴 했어요. 몇 번 의자 같은 것도 화장실 진짜 원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진짜 할 말이 많죠. 나는 거기서 와 저 한번 큰 거 한번 보려다가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화장실 요즘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화장실. 차라리 조금 더 참아서 가까운 AK를 가는 게 이게 사실 이런 게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때는 저 7층인가요? 8층 CGV 화장실 가까운 곳이 있군요. 좀 이용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좀 화장실 그 정도로 취약했다. 맞아요. 요즘은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막 보수공사에서 터미널 얘기하니까 또 끝도 없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기억에 많이 남으시군요. 저도 기억에 남는 거 역시 시장실 1층 있지 않을까요? 요게 또 우리 또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아주 강행 드라이브로 거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시에서 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7층에 있던 거를 떼다가 1층으로 옮긴 건데 이건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워낙 할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 드리면 시장실 1층 옮겼다고 뭐 달라졌냐 소통이 강화되냐 오히려 벙커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다. 이 1층이 굉장히 깊숙이 있어요. 1층 안쪽에 이게 사실 뭐가 가까워졌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냥 도피처 아닌가 이 정도가 오히려 더 안으로 숨었다. 안으로 숨은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 평가는 그래. 딱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엄청 뭐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일단은 맞아요. 듀라 테이블을 깔고 뭐 앞에 계시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그 안쪽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장실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건 1층 이어서 할 수 있고 7층이라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방 행사 해도 사실 뭐 어린이들 와서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고 뭐 측근들 와서 사진 찍은 것도 막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막 그런 거 봤을 때는 글쎄 뭐 개방 행사 하는 거는 좋긴 한데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실 1층 개방했던 건 우리 시장실을 엿볼 수 있는 이게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징성으로 소통을 잘 해달라는 건데 1층 옮긴 뒤로 뭐 그렇게 소통이 잘 되나? 맞아요. 원광수 시장이 지금 소통이 장점인가?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뉴스에 나오는 것도 항상 불통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문화계를 중심으로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한 3억 원 굳이 들여 돈 없다면서 긴축재정 하겠다면 3억 원 들여서 굳이 옮긴 보람이 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꼽아보게 된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혹시 또 이외에 또 인상적인 게 또 있을까요? 제가요? 네.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다 간단해요. 사실 보면은 꿈이론 바우처 사업도 뭐 많이 얘기했고 초등생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그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는 이게 어쨌든 입시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또 한정을 지으면서 국영수를 제외한 입시가 아닌 비교과 과목으로 해라 해가지고 예체능 계열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예체능을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초등생들이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에서 좀 잘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맞아요. 약간 지금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시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 과정에 없는 영어 논술을 해도 괜찮냐? 괜찮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직도 의심스러워. 내가 잘못 들은 거길 바래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런 식의 뭐 사고력 수학, 뭐 영어 논술 이런 식으로 분명 이것은 예체능은 아니지만 비교과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 꾸미름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외까지도 또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개인 과외까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사교육 조장 우려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해줬던 그 조건에 그대로 잘 부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봤을 때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등생들이 평소 하지 못했던 어떤 예체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은 학원 배를 불려주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설계는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기 1년 만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거든요. 이건 좀 장기 과제로 잘 설계를 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런 확대를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다 확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설계를 했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공고를 냈잖아요. 개인 과외를 허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란을 주는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제 지적됐던 바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졸속으로 하니까 이게 행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꾸미름은 앞으로도 원광수준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200억 원대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 사업이라서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 공약 실현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느낌도 있다. 이건 뭐 저희가 많이 비판했으니까. 요 정도. 하여간 공약을 실현했다고 하긴 합니다. 공약 실현, 조건부 실현이죠.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학원비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예체능 또는 비교과로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인 씨 하나 꼽아주세요. 저는 약간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원도심 양방통행 관련된 이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이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을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 그 하나의 예가 아니었나. 대표격. 원일로 평원로였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게 뭐 원주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왔을 때부터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뭐 국인 씨라든지 이런 원주 베테랑 시민분들은 양방통이던 시절이 또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문화의 거리 차 없는 도로인 비도로도 그곳에 차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어쨌든 이걸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꾸겠다. 그거잖아요. 원창목 시장 때 사실 이게 국비 받아가지고 양방통행으로 욕 엄청 먹어가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꾼 거죠. 욕 엄청 먹어봤잖아요. 그때도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면서. 사실 간선도로였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 대담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그리고 그 당시가 정확한 시기가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비도로도 그 즈음에 이제 문화의 거리로 바뀌고 이러면서 간선 도로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는 차를 없애고 하나는 막 일방통행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가 엄청 막 이 원도심이 난리도 아니었던 게 전선도 지중화 공사를 해요. 원래 전봇대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도 간선도로에도. 여기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할 거면 한 번에 한다. 불도저 시장이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저희가 그냥 농담처럼 그 뭐 김기현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뭐 관선 시장 때부터 오랜 기간 시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는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원주의 박정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원창목 시장이 되고 나서는 원주의 이명박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공사를 많이 한다. 왜냐면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중앙 차선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을 공사판 철물점으로 만들었죠. 아주 뭐 망치 소리가 들리게. 그다음에 청계천 봉사하고 그다음에 뭐 4대강 공사하고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만큼 막 공사를 많이 했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임기는 박정희 못지 않았어요, 사실. 두 분 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일방통행으로 바꿨던 건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시민들은 오히려 뭐 예전보다 낫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선도 지정화되는 과정에서 되게 쾌적해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택시 기사분들도 바꾸니까 괜찮은 것 같다. 네네. 그런 얘기 저도 곧잘 들었습니다. 이걸 굳이 익숙해졌는만 하니까 왜 또 바꾸냐? 또 공사 또 그 난리를 또 쳐야 되냐? 맞아요. 양호토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게 결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네.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냐. 너무 상권의 그런 여론만 듣고 그것도 전체 상권을 대변하는지도 모를 그런 얘기만 듣고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시민 반대도 거의 3분의 2 가까이 나오고 여론조사 2번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철회가 된 것으로 지금은 철회한 건 잘했다.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되지 않을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이 사회적 갈등을 지금 대폭 키우고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그 대표적 예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게 뭐 그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탁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여론을 계속 한번 공론화를 해보고 또는 이렇게 수기를 해보는 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무슨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냥 전격 발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항상 그러니까 물론 뭐 발표는 단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단정 쪽 그 발표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더 톤 다운된 멘트로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마치 이걸 할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된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될지 뻔히 알 텐데. 네네. 알면서 그러나.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 문제는 뭐 그래도 지금은 뭐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뭐 우산철교 철거 논란도 현재 그쵸? 진행형이다. 네네. 요거는 뭐 수기 과정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자강두원이다. 자존심 강한 두 원주 전현직 원주시장의 대결이다 지금. 아주 왜 둘이 맨날 싸우는 거야? 막 페이스북에서도 싸우고 막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야 둘 다. 네. 하여간 막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둘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네. 원주 우산철교 가지고도 싸우고 바람길숲 가지고도 싸우고 하여간 네 뭐 수기 과정 거쳐서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뭐 저희 많이 얘기했죠. 주차장 과몰입. 아. 이건 뭐 지난주에 특집을 거의 뭐 다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대단합니다. 하여간 주차장에 대한 집념은 임기 말까지 네. 얼마의 예산을 쓸지 한번 이것도 통합을 해보면은 좋을 거. 자세한 건 주차장 특집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자동차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순환도로 이제 미연결 구간이 착공된 것도 네. 하나의. 요거는 저기 번제 소류지. 네. 또 뭐 백호 뭐죠? 백호 산정? 네. 백호 산정? 네. 아무튼 뭐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구간을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홈플러스에서 그 행구동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재 씨네 집 오는 그 길. 네. 국가수 쪽 그쪽 길. 그쪽 길로 쭉 가면은 이제 행구동 거의 끝에서 도로가 끊겨요. 그리고 이제 그 미연결된 구간이 끝이 어디냐면은 36사단에서 조금 소초면으로 올라오는 언덕 거의 끝쪽에 백호회관이 있어요. 그 통일 아파트에 있는 통일회관처럼.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미연결 구간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구동과 어떻게 보면 태장동을 연결해주는 그 미연결 구간을 이제 연결하는 공사가 이제 착공된 거죠. 원주 교도소 이전지 인근이기도 하고요. 네. 도로는 이게 끊겨 있어서 사실 저 원주 동부권, 북부권은 혁신 도시로 가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불편했다라는 어떤 수원이 있어서 10년간 이게 방치돼 있다가 미개통 상태로 2027년을 목표로 완전 개통 목표로 이제 착공을 들어갔는데 98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액 11로 합니다. 네네. 국비를 안 주죠. 네, 일본 사업에 그렇죠. 사업성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980억이 야 아카데미가 야 12가 21억 들잖아요. 그러면은 5 아카데미당 이제 100억이라고 치면은 저 95, 45 일단 45 아카데미 49 아카데미 정도 80억이니까 49 아카데미 정도 아닙니까? 와. 이렇게 보면 나는 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실감이 안 돼. 물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동북권에서의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10년 전과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도로 생각하는 사정이나 게 이런 게 네. 왜냐면은 물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본가가 태장동이기 때문에 관설동에서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변 그 원주천을 따라서 도로를 쭉 가서 태장동을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관설동 쪽으로 해서 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혁신도시 그다음에 행구동 거쳐서 이제 흥양리 쪽으로 내려서 이제 소초면 뒤쪽으로 해서 태장동으로 가거든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가 그거 아닌가요? 몰라요. 저는 아마 몰라요. 정확한 명칭을 운전 안 해서 몰라요. 잘 몰라서 네. 이게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근데 물론 태장동에서 넘어갈 때는 소초면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있으나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 우회도로도 공사를 계속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무리수다. 약간 980억 쓸 정도는 아니다. 980억 쓸 정도의 이 필요성이 그만큼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은 되는 부분인 거죠. 태장동을 자주 오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있으면 다 좋죠.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정도로 못 갈 정도로 단절돼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도로가 끊겨 있으면 연결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심시티 안 해보셨어요? 도로 중간에 끊겨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네. 그리고 꼭 거기서 트래픽이 발생되긴 하거든요. 네, 원광수 시장님 지금 심시티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보네요. 980억 드는 연결 사변. 그러니까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좀 아쉽다. 그렇죠. 49 아카데미가 소요되는 동부순환도로. 이거랑 맞물려서 이제 국도 대체 우회로 이것도 그 10년 넘었다 들었는데 서부 구간이죠 여기는. 또 서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는 동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그 서부 구간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마 외곽순환도로일 거예요. 원주 외곽순환. 제가 알고 있는 그 도로라면은 지금은 그 소초면 그게 흥양 지나서 소초면에서부터 문막까지 연결돼 있는 도로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네요. 흥합 소초 미개설 구간. 네네. 요거는 국비 받아서 하겠다. 이거까지 11호 하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근데 국비 반영되겠냐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도로도 열심히 하더라고. 아까 사실 주차장 얘기할 때 얘기 못했는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또 3시간으로 확대하고 11시부터 2시인가요? 맞아요. 이것도 그래도 상권 활성화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일산동 이런 주민분들 만나면 이제 상인분들 불만 많이 얘기하긴 했거든요. 주차 단속이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뭐 그런 가운데서 좀 하나의 숨통을 트이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차를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원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골치가 아프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부재 해제도 있어요. 교통 얘기 그냥 싹 해보죠. 네, 좋습니다. 택시 3부재 해제했죠. 이거 해제하고 저희도 우려를 많이 정했는데 약간 우려대로 지금 가는 측면도 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안 좋아졌다. 이러면서 원주시가 또 지원금을 또 주기로 하고. 그렇죠. 또 지원금을 더 계속 확대하자. 기간이나 이런 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어서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사실 정부 시책이기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기도 해서 중앙 정부도 무슨 생각인지 난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택시 부재 해제로 인한 부작용이 약간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근데 택시 잡기가 저는 그때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신 차이가 좀 있을 거라 그랬고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가 좀 잘 잡히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효과는 있다. 3부제 해제가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게 노동자의 처우가 이게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하는 거 하나 소개하면
혁기 버스 도입. 요거 또 야심작 아닙니까? 네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이름을 왜 혁기 버스? 근데 내가 저 이거 고민을 했어요. 혁기 버스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름이. 기혁 버스가 좀 더 발음하기 쉽지 않나? 기혁 버스. 근데 기혁 버스는 또 기업 버스인가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혁기 버스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업 버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 버스. 네이밍이 참 이제 관스럽긴 한데 하여간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안 타봤는데요. 그래도 노선만 보면은 40개 넘던 노선을 15개로 줄여서 거의 급행 간선 버스처럼 운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항상 이게 요즘도 보면은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타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용객이 좀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지정면 주민들은 상당히 좋겠죠. 도심권 가족이요. 저 같은 혁신도시 사는 사람들. 저는 혁신도시는 아니고요. 반곡동입니다만. 그러니까 국가수 사거리 근처거든요. 맞아요. 국가수 사거리 쪽에 또 서요. 이 혁기버스가. 그래서 또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다. 요새는 자전거를 타서 사실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자전거를 좀 두고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비 오거나 이럴 때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건 잘했죠. 그렇죠. 앞으로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 이런 시내버스 개편도 잘해야 될 텐데 잘하길 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청년지원센터 개소가 있긴 있었어요. 요거 청년 정책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건 사실 어부질인 측면도 있죠. 이거는 사실 청년 지원 조례가 원창후 시정 때 통과되고 이제 개소를 할 어떤 센터를 이제 만드는 수순에 있는 과정에서 이제 원광 시정 때 본격 개소가 됐고 어쨌든 청년 정책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발족을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도 좀 말이 많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청년 정책 사업으로는 뭐 우리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뭐 면접 정장, 뭐 대여 지원 같은 것도 있고. 교육비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지원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시험 응시료 동아리 뭐 이런 거 지원하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도 있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오프라인 공간도 이제 물리적 공간도 이제 개소를 어쨌든 준비하고 있다. 이걸 원래 남원주역세권에 하려다가 뭐 저 어른의 사정으로 또 뭔가 잡초가 돼가지고 지금 좀 더 어쨌든 입지가 좋은 뭐 터미널 인근이나 이런 쪽을 또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까지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그러니까요. 청년 당사자 입장을 잘 반영한 또 이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사회면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비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점수를 좀 잘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사회는. 맞아요. 꿈이론부터 해가지고. 그 꿈이론에 동부순환 놈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어가잖아. 무시무시합니다. 하여간 뭐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사회는 좀 오갔던 것 같아요. 문화. 대망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역설적으로 좀 짧게 하죠. 저희가 워낙 많이 다뤄왔으니까 할 말 하한이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아마 같은 거를 이제 뭐 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에는 주요 공공문화 사업들 원주시가 그동안 해왔다. 아카데미 극장도 있고 법정 문화도시도 있고 댄싱 카니발도 있고 옥상 영화제도 있고 한지 테마파크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줄줄이 지금 뒤엎고 있다. 소위 말해서 논리가 비슷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걸고 넘어지죠. 뭐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과도한 용역계약, 내부 거래, 뭐 이러면서 막 뭐 이해 충돌이 벌어진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또는 법적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불구하고 아카데미 극장도 위험하다. 말할 것도 없죠. 뭐 혈세낭비다. 뭐 똑같은 논리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댄싱 카니발도 마찬가지고요. 옥상 영화제는 이거는 명분도 없는. 내가 볼 때는 옥상 영화제가 제일 웃겨. 코로나19가 해제돼서 야외 공연이 이제 필요성이 줄었다. 굳이 이거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장 하나 찍어주면은 이제 도에서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지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진짜 웃긴 거예요. 원주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벚꽃 버스킹을 왜 하냐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외 공연 필요 없다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여간 뭐 이건 또 따로 나중에 다뤄볼 만하고 한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임 시정에서 했던 거를 결국에는 그냥 뒤집는 거 아니냐?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이제 서울의 어떤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 만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야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지역의 시각은 어떠냐 다른 지역의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철거하려고 그러냐 아카데미 극장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진짜 명분이 확실하면은 정말 당장 무너지거나 막 이럴 느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까지 싸우면서 그러니까 뭐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왜 싸우면서 하냐 굳이.
저도 그래요. 저희도 사실. 맞아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정치적 이유다. 이것은. 왜냐면 아카데미 극장 하나만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진짜 아카데미 극장을 진짜 위험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화도시도 그렇고 댄카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건 맥락이다.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논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논리적 근거도 부실하거나 아니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서 논리로 제기했던 것들도 문체부에서 그거 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네. 내부 거래가 이제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문체부는 공식적인 문서로 이제 확인까지 했었죠. 근데 뭐 그마저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렇죠. 댄싱 카니발도 지금 뭐 감독을 부당 해고했다 해서 지금 법적 대응으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 그 감독이 하여간 이거를 다 뒤집고 있어가지고 문화를 지금 거의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차례 지적한 거지만 원강소 시정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문화 영역에서 너무 지금 구시대적인 관점을 갖다 관치 시대 문화. 문화라는 것은 관이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의 주도로 뭔가 돼야 되는 거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시민 주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태도가 너무나 엿보이잖아요. 네. 그냥 뭐 단순히 관객 아니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머물러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그 문화의 그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우리 김대중 정부 이후에 아주 이것은 뭐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실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모르고 이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치 문화로 계속 이끌어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원강수 시정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저희는 상당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강수 시정이 아까 말했던 저의 약점. 소통이 겉으로만 소통한다. 소통한다. 네. 이런 행보도 있고 정치력이나 이런 행정력에서 아쉬움. 이런 거를 집대성한 어떤 문제가 문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의 문제들도 뿐만이 아니라 출발선의 기본 관점 자체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탕탕평평 인사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대선거 중심 인사가 됐다는 비판을 받듯이 문화도 뭐 방만 운영 같은 거 이제 효율화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된 문화를 뭔가 실현하겠다. 뭐 전국 최고의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지금 원주의 어떤 문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원주 문화재단이 굉장히 정치화됐다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측근이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것도 대표이사를 맡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 정관을 또 개정하면서 그 전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지금 돼버렸다.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근을 대표이사로 앉히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측근이 앉은 뒤로 원주문화재단의 행사에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이 퀄리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서는 네네네. 알잖아요. 척 봐도 저 얼마 써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지. 맞아요. 문화 한 사람들과 그런 얘기들 나오고. 그리고 이번 그 의회 회기였나 아니면 전 회기였나 모르겠는데 김주현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뭐 벚꽃 버스킹이나 이런 데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 청년 감사팀이라든지 이런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공직 기강 이 조직 사회 내부를 굉장히 술렁이게 그 뭡니까 청년 감사팀에는 뭐 저 대리 한 분이 저 기곡을 썼다가 막 원주 투데이 역사상 댓글 그렇게 많이 달린 거 처음 봤어. 아마 60 몇 개 달렸어 내가 봤을 때는. 와우 그 정도로 지금 원주 문화재단의 내부 분위기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네. 뭐 결정적으로 또 6급 공무원을 파견했고 사무처장인가로. 그러니까 아주 관의 통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게 맞냐? 이거 너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쪽은 사실 저희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최악이다. 네. 원주 역사상 이런 거 없었다. 맞아요. 다 입을 모아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원창무 시장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임 김기열 시장 때도 김기열 시장도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도 말을 하면은 대화는 그래도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아카데미 극장은 뭡니까? 보존 측 뭐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맨날 비공개 간다며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약속했던 공개적인 여론조사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말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요새는 아카데미 친구들을 비판하는 듯한 말을 시의회에서 하기도 하고 막 잘못된 막 시민 운동이라는 듯이.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많죠. 하여간 문화 쪽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 또 뭐 생명협동교육관이나 얼광장 같은 전임시장에서 해왔던 사업들도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생명협동교육관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은 일부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그걸 고치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고치고 뭐가 이렇게 잘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엎어버리자 이거 무슨 맞아요. 경제 교육을 하는 곳을 바꾸고 있다 그러죠. 이거는 장일순 선생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메인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바꾼 과정에서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의 그냥 부속처럼 이제 부생 맞추기죠. 부생 맞추기.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얼광장도 2단계 사업은 이제 취소가 됐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주차장 조성도 있고 네. 뭐 하여간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또 다른 걸 하겠다고 하고. 네. 원주시 체육회 의혹도 있죠. 체육회 쪽은 상당히 지금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뭐죠? 뭐 축구장 잔디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뭐 독점했다는 의혹도 손준기 의원이 하여간 이 체육 쪽을 네네.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제기를 하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문화는 이렇게 줄이는 만큼 어떻게 보면 체육을 계속 강화하려는 움직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체육계랑 뭐 좀 친한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오정환 부회장 아까 얘기했죠. 대선고 총동문회장 출신.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안 치고 또 이분이 채용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뽑힌 그 사무처장은 이제 차장이죠. 차장은 어떻게 보면 채용 비리 의혹을 또 손준기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너무 완화됐다. 사실상 운전면허만 있어도 자격되고 이 사람이 아무런 역량이나 그런 게 검증된 게 없는데 뽑은 거 아니냐 사무차장으로. 그리고 뭐 해외 여행을 같이 갔다 뭐 이런. 그렇죠. 알고 보면은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제척이 됐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어서 군대도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끼리 뽑은 거 아니냐 이게 인사위원과 어떤 인사 대상자로 만나가지고 그런 의혹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오정환 부회장은 지금 물러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하여간 그런 시끄럽습니다. 원시 체육회 재검토 사업으로 했더니 본인들도 지금 똑같이 지금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어. 그다음에 체육 인프라 확충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테니스장까지 이건 뭐 필요하면 해야죠. 이런 거는 뭐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화예산을 갖고 하면은 좀 곤란하다. 정확히 그랬다는 건 아닌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곤란합니다. 아니, 꿈이론 지원 사업만 안 해도 체육 인프라는 아주 열심히 확장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거. 또 MMA 페스티벌에 또 예산 3억 원, 또 도예산 포함하면 또 6억 원이죠 총액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사실은 문화예산 이런 거 다 줄이고 또 원주시의 다른 어떤 체육대회 지원하는 예산보다 툭 튀니까 3억 원은 이렇게까지 민간 업체 로드 FC에 또 지원할 이유가 있는. 뭐 얘기했듯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모양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여간 줄일 건 줄이고 쓸 땐 쓰겠다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줄일 건 줄이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줄이고 쓸 땐 쓰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쓰겠다. 그게 바로 MMA 페스티벌과 아카데미 극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산은 갈리는 것이다. 참 저는 노골적이다. 문화에서는 이 원광 수장의 어떤 문제점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임 시정 지우기가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이 문화 영향. 뭐 이것도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캐릭터 꽁들이도 한번 순환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사용 중단 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시청 내부 게시판에 꽁들이 영정 사진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다가 안팎으로 난리가 났죠. 이게 막 고양시도 저거 고양이 캐릭터 없앤다 막 이거 맞물려가지고 이거 전임 시장 지우기냐 유치한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화들짝 놀라서 언론 보도 나오니까 결국 사용 중단 뭐 그런 건 아니었다.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리뉴얼이다. 그마저도 좀 그래요. 그래 다시 복귀를 했더라고요. 약간 뭐 문화 쪽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전임 시정 뒤엎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방송들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문화 얘기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방송이.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사실 문화 쪽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1년의 과정들 쭉 겪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년이고 앞으로 3년 또 어떻게 지날지가
네, 그러니까 걱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전제의 이 문화를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게 3년 동안 더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원주가 그래도 해왔던 어떤 성과들이 금세 사라질 수도 있겠다. 벌써 그런 느낌이 있죠. 법정 문화도시나 이런 거의 성과들은 사실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복구될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여요. 맞아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죠. 수년간 싸웠던 어떤 결실이나 이런 과정들, 맥락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정경 사문을 살펴봤네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4개. 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볼까요? 총평. 그럼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겸에 총평을 한번 각자 남겨보면 어떨까? 총평. 네. 총평. 어떻게 뭐 5글자로 할까요? 말문이 막혀. 네. 그럼 저부터 좀 할까요? 네네. 네. 전체적으로 장기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지점이 일단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러니까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대응할 때도 너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공무원들이 수습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비전도 구체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의 3년이 어떻게 갈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저는 사실 저 원주 신문에서는 일회용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번 시정 원광수 정권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 정권이다. 그의 말은 약간 반어법이 아닌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은 누구보다 지금 불통행정. 저희가 원창목 시장도 그렇게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전 시장 잘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그래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만날 땐 만났어요. 근데 원광수 시장은 아카데미 극장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어떤 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검토만으로 내부의 뭐 전문가들 상인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모습들 정작 소통이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는 가장 불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본인이 어떤 공언했던 소통에 대한 반어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어법인가요? 언어가 항상 너무 과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허황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원광수장이 어련히 문화 정책을 잘 펼치면 이렇게 하다가 정말 문화가 우리가 전국에 손꼽히는 곳이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하겠다. 뭐 정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만 수사만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그건 반어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원광수장이 자초로 한다는 거죠. 이런 반어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러니까 너무 단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단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 감안을 하면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은 글쎄 오히려 언론인이야말로 이렇게 단언을 잘 안 하는 게 사실 직업병인데 뉘앙스를 이게 사실 그렇게 기사를 쓸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이렇다. 그렇게 고려해볼 법하다.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분석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의견을 종합해서 쓰는 게 기자의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논조에 맞춰서 또 출고를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원광수 시장은 이상하게 그런 기자 생활을 했다는 기자 생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본인의 어떤 의견대로 이렇게 단언을 하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썩 용납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너무 측근들의 어떤 이런
둘러싸여서 그 보고 라인에 의존하는 듯한 또 태도도 보여주고 왜냐면 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잘못된 발언을 또 여러 차례 해서 저희가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인사 문제도 그렇고 소통의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반어법 시정이 아닌가. 네. 저는 총평을 그렇게 보였어요.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반어법 시정이었기 때문에 제발 이제 남은 3년 동안은 네네. 그 말을 좀 제대로 지키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여보자면은 네. 원광수 시장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단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항상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져서 하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감이 잘못된 약간 뭐랄까 자존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오만과 독선. 네.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또 약점이자 단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용산에 계신 어느 분과 계속 맞아요. 네. 자꾸 그분의 네. 실루엣이 맞아요. 떠오릅니다. 그분도 한 단원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항상 공무원들이 수습하죠. 관료들이 네. 수습하고 그의 말을. 이게 약간 좀 이거 엮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의 삶의 궤적은. 하여간 총평을 해보면 요 정도 해볼 수 있겠네. 하여간 네. 우리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맞아요. 망하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원광수 시정이 잘 돼야 우리 원주시도 잘 되는 거고. 그럼요. 하여간 남은 3년을 좀 잘 이끌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또 2년 평가, 뭐 3년 평가 매년 할진 모르겠지만 네. 또 좋은 평가를 또 더 많이 이제는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네네. 뭐 저희도 계속 비판을 하고 또 잘한 건 칭찬하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끌어 가야겠죠. 이 시정이 잘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근데 계속 뭔가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리뷰를 하는 주간으로서 좀 해보면 원래 어떨까. 이번 주 하려고 그랬는데 네. 회의록이 안 올라왔어요 제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네네. 늦게 올라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주에 그냥 몰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의회 운영이 뭐 행복이 산경이 문도이 한번 쭉 이어서 해보고 뭐 한번 더 여유가 된다면은 이번에 6월 시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정질이나 네네. 뭐 5분 발언, 뭐 조례 이런 게 어떤 거 있었는지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9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지였습니다. 모두 안녕.